한국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5개월 연속 세계 1위 수주량을 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선박 발주량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 개발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으며 다시 전 세계 해운회사는 그동안 죽어있던 물동량 증가를 위해 발빠르게 신규 선박 발주에 들어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19가 촉진시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LNG선에 대한 수요를 가파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LNG선 수주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앞으로 전 세계 선박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게 된 것이죠. 이는 지난 8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 총량인 164만 CGT 가운데 60%인 99만 CGT를 한국이 혼자 독식했습니다. 중국은 60만 CGT로 37%, 베트남은 5만 CGT로 3% 뒤를 따르고 있죠. 한국이 바다 위를 지배할 수 있는 분야는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오프쇼어 플랜트, 해양 플랜트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바다 위에 설치하여 천연가스, 석유 등 각종 천연 자원을 뽑아내는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천연 자원의 경우 육지에 있는 것에 비해 채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이전에 해저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예선전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취해낸 자원을 매번 수송선이 와서 본토에 실어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는 자체적인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렇게 채취해온 해저 자원은 바닷물과 흙, 모래 등 각종 불순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를 걸러서 보관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요. 시추, 채취, 여과, 저장 등 수많은 기능이 필요한 이 시설물은 웬만한 국가의 기술력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제 아무리 자원 부국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기술력이 없다면 이 플랜트를 구성할 수조차 없기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웬만한 기술력을 뛰어넘는 기술 강국입니다.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에 설치한 자체 해양 플랜트를 시작으로 한국은 세계 각국에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여 각 지역에서 해저 자원을 채취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거둬들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해양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1대1로와 저가수주 정책으로 선박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서도 한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죠. 지난 2019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연합하여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공들여 준비하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호주 해양 플랜트 사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0여 개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모든 물량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최소 1조 원의 규모가 예측되는 만큼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10조 원에 가까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8일 이 전쟁의 첫 전투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미얀마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벵골만 해상에 위치한 슈에 가스전에 해상 플랜트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성공적으로 따냈다고 하죠. 현재 3단계 사업인 가스 승합 플랫폼 한 기에 대한 발주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제 미얀마 정부가 최종 승인만 하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이 이 해상 플랜트의 설계, 구매,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등 모든 공정을 오직 혼자서 다 처리하는 일괄 도급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Only Made in Korea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중국 역시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올해 선박 수주 상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일본은 한국이 계약을 빼앗는 것마저 중국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현재 일본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은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의 MOL사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MOL 컨버트호가 인도양 위에서 두동강 침몰한 사건은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 일본 선박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고
일본에서 조선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일본의 조선업계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 3대 해운사의 전기선 통합법인 ONE사가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출발하여 캘리포니아로 화물을 운송하던 ONE의 선박이 하와이 북서쪽에서 풍랑에 못 이겨 컨테이너 1800개를 해상에 유실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배 위에 남게 된 컨테이너들마저 대다수 크게 기울어져 내용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부 컨테이너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져 버린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들은 주로 전지와 에탄올 등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품성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양에 흘러감에 따라 하와이의 해양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노후화된 선박을 무리하게 운용한 해운사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일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며 일본의 책임이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이 선박이 작년 4월 건조된 최신 선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선박은 건조될 때부터 일본이 기관실 공간을 최소화하고 적재 효율을 높였다. 새로 도입된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장거리 운항에도 차질이 없게 만들 것이다라며 큰 자부심을 보였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대형 사고를 치게 된 것이죠. 일본 ONE 소속 컨테이너선의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4월에는 한국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ONE 소속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접안하던 도중 부두에 설치된 크레인 5개를 망가뜨리는 사고를 낸 것이죠. 세계 항만 중에서도 안전관리에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부산 신항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산 신항 측에서 이렇다 할 대응도 못할 정도로 일본 ONE 컨테이너선은 미숙한 운항 능력으로 크레인에 돌진하여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부산 신항은 크레인 교체 작업을 하였고, 그동안 수출입에 지연이 생기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ONE 선박은 9월에도 부산 신항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 한국의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의 영광을 못 잊은 일본이 잘나가는 한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암살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는 상황이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잠깐 주춤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은 여전히 한국의 조선산업 강세를 빼앗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산업 스파이를 보내 기술력을 탈취하는가 하면 한국과 계약하고 있는 국가에 자국의 경영진을 파견해 한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해 한국의 일감을 빼앗으랍니다. 올해 잠깐 이겼다고 해서 한국이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과거의 한 사건은 국내 네티즌들로 하여금 한국은 또다시 보란듯이 중국을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쌍용 중공업의 강동수 전무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01년 쌍용 중공업의 사명을 STX 엔진으로 바꾸고 독일 만사의 아시아 독점 라이센스를 따내어 조선사들에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납품하였죠. 이 과정에서 STX 엔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대한조선을 인수하였고, 사명 역시 STX 엔진에서 STX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에는 범양 상선까지 인수해내어 STX 펜오션이라는 거대 기업도 일궈냈습니다. 이때 당시 STX 조선과 STX 펜오션은 각자가 매년 내는 순수익만 해도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 조선 산업의 호황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10조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도 쌓이게 됐죠. 그런데 이때 땅을 치고 후회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현지에 공장을 세울 자금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STX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것을 받아들여 중국 대련에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와 조선시자재공단을 짓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이것에 들인 금액은 대부분 중국에서 대출해준 것이기에 STX는 그동안 쌓아놨던 10조 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은 유럽의 크루즈 선사, 태양광 회사, 풍력 회사 등 회사의 규모를 확장시키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중국 대련에 세운 공장은 STX 한국의 공장을 그대로 옮겨와 마치 복제를 한 듯 똑같이 지은 상태라 중국 현지에서는 굳이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상태이기에 STX는 대외 팽창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이 결정적인 시기에 배신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STX 대련 공장에서는 오직 중소형 배만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작한 것이죠. STX는 당시 높은 수요가 생기고 있던 초대형 컨베이어, 벌크선 등을 만들기 위해 대련에 공장을 지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니 STX는 멀쩡한 공장을 가만히 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막대한 적자가 뒤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중국 정부는 STX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며 STX 대련 공장에 일방적인 부도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국유화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선박 제조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공단이 한순간에 중국에게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STX는 한때 재계 10위에 올랐던 영광이 무색할 정도로 2016년에는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죠. 반면 중국은 이때 공짜로 획득한 한국의 공단을 지금까지도 중국산 선박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투자한 금액이 별로 없으니 저가 수주 정책을 통해 한국의 계약을 빼앗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양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의 파렴치한 행보인데요. 이렇게 뼈아픈 실책을 겪었던 한국임에도 최근에는 다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선박 1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이제 중국으로부터 어떤 위협이 들어오더라도 한국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3국의 해양업계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하에 김일성의 북한이 기습 남침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남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모든 역사책에서 6.25 전쟁을 북침으로 기록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6.25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이라면서 침략에 맞선 위대한 정의의 전쟁이며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변해왔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내전으로서의 조선전쟁과 국제전으로서의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분합니다. 항미원조전쟁이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란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38선에서 시작돼 같은 해 10월 24일 북중 국경인 압록강에서 북한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반면 항미원조전쟁이 10월 19일 압록강에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에서 끝나면서 침략자를 400km 이상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가 항미원조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의를 떨쳤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주장들은 옛 소련 붕괴 이후 각종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었죠.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기밀문서를 폭로하여 북한의 선제 공격은 명백한 사실로 국제사회에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전쟁 참전국 중국이 역사를 자국의 애국주의적 행보에 그릇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가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최근 전국 회의를 열고 항미 원조전쟁과 관련된 TV 드라마를 제작해 집중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작에 들어간 대표적인 드라마는 40부작 압록강을 건너다입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6.25 전쟁 참전 정당성과 함께 용감히 투쟁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항미 원조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각종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 선동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다 라는 이름의 중국 국영중앙방송이 만들고 있는 이 드라마는 항미 원조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오포까지 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분개의 칼을 빼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 인민지원군이 파죽지세로 38선을 돌파해 서울을 점령하는 등 마오쩌둥 주석의 영명한 결정으로 중국은 민족의 존엄을 내보였고 세계사에 새 국면을 열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영 중앙방송은 이 드라마를 방영한 후에는 해외로 수출, 글로벌 반미감정 고치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항미 원조전쟁을 다룬 영화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장진호 전투를 그린 빙설 장진호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1950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까지 진격했던 미국 해병 1만 5천여 명이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작전을 말합니다. 당시 전투로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은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군 사상자도 4만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미군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북한 치하에서 고통을 겪었던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려진 이 전투의 후퇴 작전을 통해 미 해병 1사단은 자신의 10배에 달하는 12만의 중공군 남하를 지원시켰으며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를 뚫고 흥남에 도착, 흥남 철수를 통해 남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흥남 철수는 193척의 군함으로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남쪽으로 탈출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흥남 철수의 작전을 시작한 날은 바로 대한민국이 평양에서 철수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흥남 철수 작전이 바로 일사후퇴 시작이기도 합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이 퇴각 작전으로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 피난민 등 20만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으며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공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로 인해 중공군의 함흥지역 진출은 2주간 지연됐고 중공군 7개 사단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죠.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잘한 부분을 강조해 영화로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부대 전랑의 감독이자 주연인 우징이 주인공을 맡은 금강천도 10월 25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제작비만 4억 위안, 한화로 682억 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휴전 직전 금강산 지류인 금강천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처럼 중국 영화계와 방송가의 항미 원조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보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항미 원조전쟁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간지 인민일보는 특집 기사를 통해 위대한 항미 원조전쟁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대의 혁명정신을 널리 알린 전쟁이었다면서 항미 원조정신은 중국 인민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항미 원조전쟁 카드를 꺼내든 의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며 인민들에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항미 원조전쟁은 중국의 참전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의 참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등을 무시하고 북한의 침략 전쟁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 도움이 안 되는 중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규모의 경제는 세계인들에게 큰 시장을 만들어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중화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중국은 결국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져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화웨이 등 IT 기업 제재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왜곡한 민족은 어떨까요? 현재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는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록되어지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들도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해버리면 더 이상 애국주의가 아닌
국수주의에 빠져서 세계의 큰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입니다. 세계에 큰 비극을 가져왔고 그 악의 축들은 결국 소멸하였습니다. 중국이 계속 이 길을 걷는다면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의 싸움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양방향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어도 중국에게는 명분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당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조치가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생산 장비까지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 이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화웨이에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가운데 하나이고 SK하이닉스도 전체 매출 가운데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사의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경쟁사인 샤오미, 비보 등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과 강대국들의 우리나라가 휩쓸려서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하는 모범국이 되었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재창조할 줄 아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 이슈 트래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